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럭키 산맥과 캐스케이드 산맥에 둘러싸여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체리 중에 체리, 워싱턴 빙 체리를 김용민닷컴에서 오직 항공 직송으로만 판매할 것을 허락하시었다. 로키 산맥을 따라 흐르는 빙하수와 화산지역 특유의 비옥한 토양, 거기에 높은 일교차로 다른 어떤 체리보다 월등히 높은 당도와 영양을 자랑하는 빙체리를 먹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항공직송으로 가장 신선할 때 맛보는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한진그룹 이명희 아줌마처럼 크게 샤우팅하시었다. 황산화 물질인 나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풍부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워싱턴 빙 체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7월 2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대법원, 언론 활용에 하창우 압박 지침,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창우가 누구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습니다. 하창우 당시 협회장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2015년 법원행정처는 당시 하창우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통해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양승태 PC 삭제알고도 용인했나? 김명수 책임론 법원 내부에서 제기, 이런 제목입니다. 양승태 씨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썼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알려달라 현직 판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경총 사업 수익 빼돌려 수백억 비자금 조성,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업 수입을 몰래 빼돌려 임직원 경력비로 유용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미신고 해외 부동산의 과태료 10배에서 20배 상향, 50억 넘으면 형사처벌 검토, 이런 제목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했을 때 반드시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해외 자산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 경제는 죽을 지경,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한 규제혁신법안 5개가 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일중독 사회 탈출, 생산성 연결이 관건,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업무 집중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서울신문, 정부부터 학벌 깨야 대입 개편 성공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새 대학 입시 모형, 즉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서울신문은 명문대를 나와야 출세한다는 낡은 룰을 깨야 대입 개편의 해법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조선일보, 북한 미국과 협상하며 뒤로는 핵탄두 은피해,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이 핵탄두와 관련 시설의 은피해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조간신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입니다. NBC 방송도 미국 중앙정보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조선이 핵무기를 위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실일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북한 보따리상 노동자 확 늘어 달라진 단둥,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과 중국 교역의 중심지 단둥에서 교역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7호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하면서 제주도가 오늘 낮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은 태풍이 영남 해안을 스칠 것으로 보여 영남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마에 이어 7호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 중입니다. 어제 기상청은 태풍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남재철 기상청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이번 태풍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그동안 지반이 약한 상태라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하며 특히 하천 범람, 도시 침수 및 불어난 하천 또는 계곡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영향을 받는 2일 제주도부터 차차 강한 바람이 예상되므로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조에 의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만조가 될 때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방파제나 해안도로에 높은 파도에 의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 열해 동안 태풍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서 태풍 대응에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특별히 태풍 방제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태풍 뿌라비룬은 내일 낮에 제주도 동쪽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태풍은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해 내일 저녁에는 부산 부근 해안을 스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불겠고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80에서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최근 제주도로 예멘인 500여 명이 입국하면서 난민 수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아브라함 씨는 우리 가족은 한국을 파괴하러 온 괴물이 아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랍연합군의 공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브라힘 씨는 지금까지도 비행기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예멘을 떠날 때 폭격으로 몰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브라힘 씨는 생존은 순전히 확률의 문제였다. 우리 부부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브라힘 씨는 예멘인에 대한 한국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제주도민에게 받은 환대를 우리 가족이 갚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남북 함정 사이의 해상 핫라인, 즉 국제상선 공통망이 10년 만에 정상 가동됐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DMZ 부근의 군부대 시설 공사도 전면 보류했습니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푸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중단한 서해 해상 핫라인을 복원한 겁니다. 어제 아침 9시 남측 해군 경비함이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자 북측이 즉각 응답했습니다. 연평도 근해에서 실시된 국제상선 통신망의 시험 통신 일부 들어보시죠.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 육상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DMZ에 근접한 군부대의 시설물 신축 공사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을 옮길 경우 오히려 건설 비용 외에 매몰 비용까지 발생한다. 이렇게 공사 보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단계적 군축 논의가 시작되면 남북 군부대의 후방 배치가 협의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책이나 사업에 제동을 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하창호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불법 사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2월 취임한 하창호 전 회장은 상고법원 설치 반대 또는 법관평가제 도입 같은 법원이 불편해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법원 행정처는 하창호 회장의 재산과 수입 내역 정보를 수집해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에 넘긴 문건에는 하창호의 무한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하창호 전 회장이 변호사 시절 부실하게 소송을 수행했다, 이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변호사협회 측은 수사에 도움이 될 자료를 선별해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일부 총수 일가는 세금을 회피하면서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공익법인을 활용했습니다.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그리고 계열사 부당 지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법인 약 170개 가운데 40%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었는데요. 이러한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공익재단에 증여된 계열사 지분이 총수 2세들의 계열사 지배력 확대의 우호 지분으로 이용된 겁니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사업 비중도 반드시 공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수입과 지출에서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 비중은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수익 사업에 더 치중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좌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범진보 진영과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런 당 내부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개혁 입법 연대에 적극 동참해 157석을 뛰어넘어 184석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과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개혁 입법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선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좌표 변화는 지방선거 평가 결과 나와 있습니다. 박주선 전 공동대표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참패 요인으로 보수 노선을 꼽았습니다. 당의 우클릭을 주도해온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이선 후퇴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상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은 1명당 10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40대 소방공무원이 바다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방공무원의 자살자 수는 약 80명으로 순직자 50명보다 많았습니다. 경력 15년 차인 한 소방장은 자식을 잘 부탁한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울산소방본부 측은 목숨을 잃은 소방장은 얼마 전 모친상을 당했고 부인도 질환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소방청은 소방관들이 극도의 위험 상황에 노출되면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신문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이. 남북 정상의 소나무 식수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환송 공연, 판문점 회담의 역사적 장면들은 모두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으로 탄생했습니다. 기업인들과의 맥주 미팅에서 가수 최백호 씨가 노래한 현충일 추념식까지 권위를 벗고 감동을 앞세운 청와대 행사들 역시 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공연 기획자였던 탁현민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의 연출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문재인의 운명 북콘서트를 기획한 데 이어 2012년엔 대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정치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야인으로 돌아갔던 문 대통령의 네팔 산행에 동행했고 대선 재도전을 도우면서 그의 청와대 합류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냈던 게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물론 여성부 장관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자신이 쓴 책에서 여성들을 부적절하게 묘사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권 여성 의원들이 탁 행정관의 해임을 촉구한 가운데 이런 인사에게 국민의 혈세로 연 9천만 원이나 급여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국격 훼손이다.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책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은 맞다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은 겉으론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았지만 속으론 그의 연출력과 감각도 부담이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저도 탁현민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잘해요. 본래 정치는 그런 연출 아니에요? 야권에서 탁현민을 가장 경계하는 인물은 바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본인이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요새 20대, 30대, 40대 감성 코드에 발달되고 감성파리에 익숙하고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이런 세대들은 그런 가리거나 분석하는 여과하는 장치 없이 그저 탁현민이가 내놓는 영화 장면에 취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유튜브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는 탁현민을 비난하지만 실은 탁현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6.13 선거 후 자유포럼 보수 그라운드 제로 행사에서 좌파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20대, 30대, 40대들인데 그 사람들의 관심을 1차로 끌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당신들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을 당신들은 이러이러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탁현민이는 20대, 30대, 40대에 급소를 찌른 사람입니다. 우파에는 탁현민이 없어요. 한국당에는 탁현민이 없어요. 과거 70년대, 80년대에 광고 기획자들 같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청와대는 탁현민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탁 행정관에게 오는 가을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라도 일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탁 행정관에게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땐 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겠지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장마 때문에 뭐 곳곳에서 물난리들이 나고 있는데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새로 뽑힌 자치단체장들이 활동을 하는 시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취임식이 잡혀 있었는데 예. 장마 관계로 취소하고 간략하게 대체한 다음에 다들 넘어가는 장면들을 어제 오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축포 터트리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구청장, 도지사의 권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현재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아주 많은 다수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뭐 그럴싸한 가수 불러다 놓고 하는 취임식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차라리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간소하게 치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구청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서 바른 정치를 좀 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화려한 취임식을 열어가지고 뽀대내고 싶어하는 당은 따로 있죠. 그러나 민주당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이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당이다 보니까 정말 영예로운 취임식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선자들이 실용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정이나 구정을 펴가는 데 있어서 시정을 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론은 뭡니까? 예, 장마가 시작됐는데 국회도 시계 제로인 장면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네요. 7월이면 8월까지 해서 국회의원들도 방학 아닌가요? 보통 8월은 방학이고요. 7월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9월, 10월에는 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은 보통 일을 하고 8월은 한 달은 방학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의원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8월에 일주일 정도씩 휴가를 다 갔다 오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본업을 복귀해서 또 일을 하게 되죠. 9월부터는 또 정기국회가 있으니까요. 예, 정기국회가 9월에 있으면 9월 1일에 출석하면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8월부터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제 7말 8초에 일주일 정도씩 휴가를 각각 정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 대부분 의원실의 풍경입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휴식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일을 몰아서 하다가 주 52시간이 뭡니까? 5시간이나 쉬나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정들을 소화해 왔다가 결국 6월 말에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크더라도 쉴 땐 또 쉬셔야죠. 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해외 순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체류를 하면 그 수행원들하고 같이 간 여러 인사들까지 하면 하루 체류비가 한 30억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 일이 잘 되려면 그 세금으로 쓰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30억을 아끼기 위해서 날짜를 무조건 줄이라고 지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24시간 일하는 컨셉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억이라는 게 허투루 쓰는 분도 아니고 옛날에 박근혜 씨처럼 최순실 아는 태권도 사범이랑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연들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닌데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대통령의 몸은 한 사람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일에 세금을 쓰는 것, 지금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또 유럽에서 중국에서 경제 외교를 펼치는 것에 그것이 벌어들인 수익을 생각하면 하루 더 체류해서 좀 더 알차게 일정 꾸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로 때문에 몰아서 쉬시는 거 보는 기분도 이거 유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사실은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더 긴장해서 하게 되는 측면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국회 7월에도 열립니까 그럼? 예, 6월 한 달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점 휴업 상태였고 7월에는 좀 본격적으로 민생 입법도 해야 하고 당장 다른 걸 떠나서 원 구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섬 의원, 자유한국당은 윤재욱 의원, 바른미래당의 유희동 의원, 그리고 정의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모임의 윤서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계속 지금 이제 의견들을 조율해 가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제 국회부의장을 가져가는 상황인 건데 평화당하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국회부의장을 자신의 몫으로 돌려달라는 협상 제안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중요하게는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사실 여당이 갖고 법사위원회는 야당이 갖는 건데 전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목리를 부려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을 전부 다 갖고 있었죠. 이것을 이제 되돌려 놓는 일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뭐 쭉 보시면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잘 안 되고 망한 상황이라 원구성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본인들에게 더 데미지 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하고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겠다. 운영위원회는 청와대를 국정감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운영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일단 올라갔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고, 사법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두 개를 다 줘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한 전례도 없고, 국회 전례가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는 여야가 나눠 가지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였는데, 김성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방선거도 다 자기들끼리 해먹고 나서 이것까지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어디 민주당이 지방자치선거에서 의석을 해먹었습니까? 국민들이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아서 입장을 바꾸든가. 지지를 많이 못 받았으니 자기들이 국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전 정말 알 수가 없고요. 네. 이런 민심과 대의정치의 불일치인 상태, 이거 정말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쨌거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 7월에는 원구성을 빨리 끝내고 상임위를 구성을 해야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로 갈지 정해져야 하반기 국정감사를 준비하거든요. 예. 저희처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냥 남아있고 싶어하는 의원실도 있지만, 어떤 의원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하고 또 교문위로 오고 싶어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하반기 피감 기간이 정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국정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걸 미루는 거는 여당이 미뤄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국정감사 준비할 시간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당이 미루는 것은 알겠지만, 야당이 돼가지고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반기 원구성 이 문제가 남아있고 7월 국회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생떼를 쓰고 있어요. 김성태가 아니라 김생떼, 이게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아, 좋은 또 별명 하나 지어주셨네요. 네, 김생떼. 앞으로는 그렇게 잘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계속 이렇게 생떼 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냥 자유한국당 패싱하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이렇게 해서 손잡고 하반기 원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구성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본으로 있고, 어쨌든 국회에서 운영 파트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거기서 패싱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도를 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있는 이용호, 손금주, 강길부 의원이 민주당의 동반 입당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도 좀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또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최초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 PD님 어떻게 보세요? 강길부 의원이라든지 손금주 의원이라든지 이용호 의원이 입당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이죠, 이분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든지 뭐 당을 접수하러 들어온다든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공천 때 공정하게 조금 더 특혜 없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면은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 스스로 다음 공천 안 받겠다, 난 민주당이 좋아서 들어왔다, 다른 사심 없다, 이런 거라면 뭐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역위원장 공모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이 됐고, 예. 전에 없이 높은 경쟁률로 지원들을 많이 하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 명단이 뭐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 것은 아니라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각 지역에서 특히나 현재 당규상은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거기엔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아닌 지역들은 이번에 지역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지역위원장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역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입당을 지금 요청하는 포인트 자체는 지역위원장이 결정되기 전에 들어올 생각으로 군부를 지펴보면서 여론을 떠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이 괴멸히 가져오고 있는 이런 공포, 다음번 총선에서는 도저히 민주평화당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민주평화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의 선발대 성격을 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입당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2차적으로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감히 해보고요. 그런 점들 고려했을 때 과연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나가라, 뭐 이건 우리 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당의 정체성 문제도 있고 지난 시기에 또 돌이켜보면 요즘은 특히나 민주당이 예전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이제 국민들의 지지의 기반에는 당내 싸움이 잦아든 탓이 전 크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2016년, 15년에는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당대표에게 진짜 있는 대로 목리 부리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정말 대통령이 사무총장,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최재성 사무총장을 임명하려고 하니 왜 당대표가 자기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냐고. 그럼 당대표가 자기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지 남의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 같으면 선거를 왜 합니까? 뭐하러 당대표가 돼요? 당대표를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당직을 맡는 게 말 하나마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정말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예. 당대표가 마음대로 당직자를 인선한다라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의 당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예. 그랬던 것이 불과 이틀 전의 일인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평가나 반성 없이 다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지역위원장들 이런 가운데서 현역 의원들이 교체되어 나간다는 자체가 또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포인트로 놓고 보면 지자체 선거에 이길 줄 알았지만 완전히 뭐 압도적인 승리를 보고 나서 뭐 울산시장까지 차지한 마당이 되고 나니 그럼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현역 어드밴티지에 민주당 어드밴티지까지 가지면 잘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지금 입당할 국리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만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뭐 감안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입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많은 의석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것들도 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당 지도부가 곧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8월 25일이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된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자분들도 또 당원분들도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전 여기서 철저하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 거기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민주당 안에서 받을 마음도 있는 겁니까? 그분들을?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석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변절이다 배신이다라고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것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곳이 정치권이고 우리 아니면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사실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여기는 뭐 전쟁을 하는 데는 아니니까 물론
사직수행의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좀 잘 생각해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안정적인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표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총 352개의 방송사업자가 있다고 해요. 네. 네, 여기 사업자들의 재산 상황을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는 통계인데, 예. 지난달 29일에 2017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결과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상파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종편의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상파의 시대가 점점 막을 내리는 거는 뭐 막을 수 없는 추세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종편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종편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특정 방송사의 브랜드로 시장을 장악하기보다는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콘텐츠별로 방송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방송사는 바로 JTBC겠네요. 네, 쭉 앞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JTBC의 성장이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PD저널의 보도인데 일단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사업 매출 점유율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를 보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2008년 점유율이 39.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방송사가 다 버는 돈을 100원이라고 치면 2008년에는 지상파 3사가 한 40원 정도로 벌 정도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했던 거죠. 예. 그런데 2017년에는 22.3%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한 20원 정도밖에 못 번다라는 것이고요. 반으로 줄었네요. 근데 물론 이거는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매출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한번 보면요. 일단 광고 매출인데요. 아무래도 지상파의 수입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상파가 지난 2016년에는 1조 6,228억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1조 4,12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2,107억 원이나 감소를 한 것이죠. 뭐 그렇게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절대적인 수치만 봐서는 뭐 1조 6천원이고 1조 4천원 이건 엄청나게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추세예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요. 지상파 3사 중에서 유독 MBC의 타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이 전체 방송 매출액이 8,294억 원 정도인데 이게 2017년에는 6,655억. 그러니까
1639억 원이나 감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업손익을 따져봐도 2016년만 해도 22억 원 흑자를 봤는데 2017년에는 587억 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MBC는 올해에도 한 700억 원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 MBC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KBS의 경우를 보면 2017년 방송 매출 판매액은 2016년보다 550억 정도 감소를 해서 1조 4,164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SBS도 2016년 방송 판매 매출액으로 7,775억 원을 기록했는데 2017년에는 612억 원이 줄어서 7,163억 원에 그쳤습니다.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도 2016년에는 7,876억 원이었는데 이게 1,446억 원이 줄어서 6,42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MBC는 이미 적자인 상태고 KBS나 SBS도 계속 이제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종편, 그러니까 PP 사업자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사업자를 말을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의 약자지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종편도 그렇고 뭐 TVN 뭐 이런 사업자들을 PP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케이블 TV나 위성 TV나 IPTV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송국. 그러니까 KBS, MBC, SBS는 안테나로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EBS도 그렇고 OBS도 그렇고 지역민방도 그렇고요. 하지만은 케이블, 위성, IPTV에서만 볼 수 있는 뭐 엠넷이라든지 YTN이라든지 JTBC 이런 것들이 실은 PP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PP라고 부르는데요. 이 채널 사업자들을요. 아까 이제 지상파에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방송사업 매출 점유율을 보면 홈쇼핑 PP를 제외한 그 일반 PP의 경우 전체 방송사업 매출 점유율이 17.4%에서 18.8%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뭐 이게 크게 증가한 건데요. 뭐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종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이 종편 PP 4사의 2017년 방송사업 매출이 7,272억 원이나 나왔어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00억 원이나 늘어난 거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23.8%가 증가를 한 수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40억 원 늘어나서 148억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편 4사의 합계를 낸 것 중에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승세를 이끈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JTBC인데요. JTBC의 방송 매출액이 2016년에 1,994억 원이었는데 2017년에 3,11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려 1,117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3,111억 원 정도면 MBC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치고요. 예. 영업이익 또한 JTBC가 계속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2016년까지만 해도 534억 원 적자였는데 2017년부터는 99억 원이지만 흑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MBN도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방송 매출액이 1,349억 원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1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채널A는 80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해요. 예. 그렇지만 계속 이 종편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편 4사의 광고 매출이 크게 늘었거든요. 예. 2016년에 종편 4사의 광고 매출이 2,880억 원이었는데 4,004억 원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제공 매출도 2016년에는 한 473억 원에서 2017년에는 699억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CJ E&M 계열사 같은 경우를 보면 광고 매출하고 협찬 매출이 좀 줄어들어서 매출은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이 494억 원이나 늘어서 1,01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통계를 기반으로 좀 간단하게 나온 분석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지상파 독점의 시대가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상파가 아직까지는 엄청난 강자이긴 한데 그 힘이 약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지상파 뉴스도 뉴스인데 지금 드라마 예능에서도 고전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상파가 이렇게 관성에 젖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JTBC도 그렇고 뭐 TVN도 그렇고 정말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TVN은 뭐 예전에 뭐 꽃청춘, 뭐 꽃할배 뭐 이런 것들만 있는 채널이 아니고 드라마 라인업도 정말 짱짱하고 예능도 신선하고 재밌는 게 되게 많다. 그리고 또 말초적인 거를 자극하는 좀 그런 것들도 많다라고 하고요. 채널 A 같은 경우에는 뭐 하트 시그널 그리고 뭐 도시 여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뭐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도 문제와는 상관없이 드라마와 예능 뭐 이런 쪽에서 TP들의 성장이 좀 괄목할 만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번째를 보면 종편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약자는 아니었지만요. 사실 JTBC의 경우에는 이전에 뭐 여러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게 이제 좀 결실을 보는 모양인데 다른 종편들도 채널 앞번호 배정 이런 등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요새는 점점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종편에 좀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적용을 시켜야 하고 뭐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또 특혜를 다 거두고요. 또 안 되는 종편은 또 퇴출을 시켜야 하는 게 지금 이제 변화된 시장 논리에 맞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TV조선 같은 경우 앞으로 드라마 만들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겠어요. 네, TV조선이 드라마를 얼마 전에 하나 론칭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된 모양인데 예전에 그 한반도라는 나름 대작을 만들었다가 예. 한반도를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막 그런 농담이 있기도 했었죠. 예, 한반도를 한 번도 안 봤다. 못 봤다. 네. 예. 그래요. 하여간 괜히 종편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뉴스 채널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TV조선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연예인들도 뭐 섭외를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JTBC는 그런저런 실험으로 인해서 지금 성공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홍석현 회장의 재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자금과 관련해서 염려할 여지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 여간 참 지상파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하락세가 전 멈출 거라고 보고요. 아니 뭐 사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방송인들이 다 배제되고 좌천되고 이런 와중에 상승세를 기록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또 지금 이른바 케이블 PP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상파 출신들이에요. 김용범 PD 빼고. 예. 거의 뭐 엠넷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죠. 그분은. 예, 농담이었고 그런 지상파 출신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그리고 지금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이 뭐 이대로 계속 하향세를 걸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존 종편 특히 손석희가 있는 JTBC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건 뭐 마찬가지예요. 팟캐스트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팟캐스트들 특히 시사정치 분야 팟캐스트들이 알게 모르게 다운로드 수라든지 접속량이 줄고 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미디어 수요가. 물론 뭐 지상파나 팟캐스트나 케이블이나 다 정치 비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까지 한 2년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 같진 않겠지만은 팟캐스트에서 또 이런 물밑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지상파에 진출하면서 서서히 지상파의 그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뉴스도 그렇고 뭐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상파 3사 모두가.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상파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쪽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예. 이 뭐 정상화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은 사실 TV로 보시는 분들은 지상파가 굉장히 좀 편하지 않습니까? 다 몰려 있는 데다가 틀면은 또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뭐 뺏기지는 않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이나 드라마 이쪽은 조금 더 지상파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국민들이 한 10년 동안
정치에 탈진했습니다. 탈진한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컨텐츠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용민 브리핑도 그런 수요에 걸맞게 새로운 변신을 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까? 아니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 좋습니다. 왠지 보너스 타는 기분인데요. 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월드컵 중이잖아요. 네. 네, 이번 월드컵에서 방송사들이 안타깝게도 적자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광고 매출 성적이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PD저널 기사였는데 PD저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중계방송에 광고 판매가 악조건 속에서 치러진 것 치고는 좀 양호한 편이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예. 일단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완전 새벽 시간대에 경기가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오후 9시에서 12시 요 사이에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기대한 광고주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이 좌절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좀 흑자를 보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월드컵 중계권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료가 무려 1,2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브라질 때가 한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브라질 월드컵에 비해서 광고가 많이 팔리기는 했는데 정작 이 중계권료가 너무 비싸서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브라질 월드컵은 뭐 각 방송사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각 사별로 3사니까 한 400억 원씩 투자를 한 거죠. 예. 이 400억 원씩 들었던 데다가 이 월드컵 중계해드린 제작비까지 생각을 하면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 비해서 더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 중계권을 방송사가 사가지고 오면은 요거를 재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종편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포털이나 뭐 요런 데에 재판매를 보통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어려웠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포털에서 중계권을 사진 않아가지고 이게 좀 영향이 컸는데. 아, 그래서 다음 사이트 가니까 문자 중계만 하더만요, 보니까. 네네. 문자 중계도 일정 부분 받긴 받죠, 돈을? 글쎄요, 그 문자 중계는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받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게 포털에서 이거를 왜 안 샀냐면 사실 월드컵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 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저조했던 데다가 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평가전을 하면은 계속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서 뭐 결국 이 중계권을 다시 파는데 좀 어려웠다고 하고 예. 그나마 첫 경기를 좀 잘 치렀으면은 이게 제협상이라도 어떻게 해봤을 텐데 예. 하필이면 또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완전 졸전을 펼쳤잖아요. 우리가 또 이길 것으로 기대됐던 거의 유일한 경기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졸전을 펼쳐서 제협상도 물 건너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뭐 멕시코전에서 조금 올라오더니 독일전에서 이제 완전히 우리 선수들의 실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16강에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아이고. 방송사들도 안타까운 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청률 차원에서 다른 나라 경기들하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네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세 차례 이어진 국가대표팀의 조별 경기가 뭐 졸전이었다고 해도 각 사당 한 10%대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난 27일에 있었던 한국과 독일의 경기 시청률이 KBS가 15.8, MBC가 15, SBS가 10.8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 반면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경기를 하면 아무리 높아봤자 이게 5%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광고가 팔리진 않는 거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월드컵은 방송사들에게 최악의 적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중계권료를 좀 과감하게 낮추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많이 낮추면은 뭐 포털도 재전송하겠거니와 또 뭐 이런저런 종편에서 보도 영상도 내보내겠지만은 중계까지 가능해진다면은 국민들의 그 관심사는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뭐 어떤 분들께서는 너무 방송사들이 축구만 한다.
그런 불만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요새는 채널도 하도 많아졌으니까요. 하여튼 축구에 대한 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 화면이 많이 노출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독점을 해버리면은 지상파만 방송을 하면은 그거야말로 채널 독점이죠. 여타 다른 스포츠 채널도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여기저기서 퍼갈 수 있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중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상파가 아프리카에는 재전송 중계를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랬군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저기서 월드컵 화면이 노출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월드컵은 물론이고 올림픽까지도 이게 화면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언제입니까?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인가요? 그때는 OBS가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전할 때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하던 그 영상을 갖고 보도하는 걸 보고 이거 참 요즘 잘 안 쓰는 말로 안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그 영상을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도용 영상 정도는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보도도 못하게 하면은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네, 그런 면도 있죠. 예전에 국민 TV 하면서 그 보도 영상 구하려고 했더니 몇 억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망입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자, 그래요. 오늘도 수고하신 정상근 기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겨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전국 광장에 울려 퍼졌던 노래가 여럿 있는데요. 김호철 씨가 만든 박근혜를 감옥으로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랜 음악동지이자 김호철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인 민중가수 황현 씨가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오마이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지난 4월 몸속에 커다란 희귀암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돼 급하게 수술받았지만 이미 다른 장기와 뼈로 전이된 상태인데요. 김호철 씨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심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노래는 황현 씨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박근혜를 감옥으로입니다. 촛불혁명 앞자리에 서서 싸웠던 동지를 기억하며 뜨시는 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749-124301-02001 황현, 다시 한번 우리은행 749-1243-01-02-001 예금주 황현입니다. 박근혜를 감옥으로! 박근혜를 감옥으로, MB도 검찰도 깜빵으로, 재벌과 삼사를 걸려 새누리 공무원 모두 다 깜빵으로, 노동자 총파 투쟁으로, 민중의 짱돌과 곡괭이로, 무당정권 도둑 권력 박근혜 체포 가자 청와대로. 세월호 우리 아이들 죽어간 노동자 민중들 백남기의 원혼이 되어 청와대를 접수하라. 박근혜를 감옥으로, 국정원 경찰도 깜빵으로, 무당정권 도둑 권력 박근혜 체포 가자 청와대로.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푸른하늘 33님, 진심을 담은 복지에 공감합니다. 저부터 사람 중심의 이해와 존중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완대 기자의 경제예속살 들으시고 남긴 소감이시네요. 냥이랑 멍이도님,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고 적폐가 청산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네요. 언론을 포함한 방해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